포획한 상태다. 이건 뭐 다른 여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다수의 정치 세력이 독립기관들을 포획했습니다.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사법부죠.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결국은 이제 다수의 정치 세력이 독립기관들을 포획하면서 지금 권력 균형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입법 권력과 대통령 권력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깨어졌고, 점점 이제 그 과정에서 물론 사법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더 이제 공고화하려고 지금 여당에 지금 여당이죠. 여당에서는 대법원을 거의 뭐 무력화시키는 수준으로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는 했습니다만 법안은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은 결국은 다수의 정치 세력이 독립기관들을 포획하고 그 다음에 부분 이익이 전체 이익을 포획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국회 내에 다수의 세력은 소수의 보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하죠. 아주 철면피합니다. 이거는 헌법이 예정했던 원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헌법의 원리나 헌법의 이성을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라는 걸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알면서 거부하는 것 같아요. 결국 헌법 체제의 위기입니다. 이 헌법 체제,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는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으로도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수의 정치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헌법의 원리를 파괴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왜 이렇게 됐냐 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고민인데, 저는 제 헌법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 헌법 안에 뭔가 권력 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가 우리가 이제 87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아주 좀 뭐랄까요, 기존의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다른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 사법부를 별도로 만들면서 그 구성을 아시다시피 333 나눴습니다. 대통령이 3명, 그 다음에 국회가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해서 그렇게 9명으로 구성했거든요. 그런 선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33 나눠먹기 하는 나눠먹기식의 조직 구성을 87년 체제에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권력 분립의 한 모습 아니냐. 입법권, 행정권이 사법권이 서로 각자 권한을 나눠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게 권력 분립의 원리다. 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권력 분립의 원리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그것이 권력 분립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든 아닙니다만 몇 개 중요한 독립적 성격을 갖는 국가기관들, 이건 대표적인 방송통신위원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나눠먹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민주적 정당성을 온전하게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정파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온전하게 받자면 어떻게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온전하게 받아야 되느냐? 그는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은 반쪽짜리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집합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반쪽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져야만 비로소 독립된 기관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온전하게 가지고 적정한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은 그동안 정파적으로 다 자기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전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법부가 무너진 것은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라고. 먼저 무너진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대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조직 구성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승인을 합니다. 두 개의 민주주의 정당성이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독립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공고합니다. 어느 정도는. 글쎄요, 지금 이재명 그 전 후보자를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그 대법원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헌법재판소부터 무너지면서 대통령 권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의 균형이 이미 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다 느끼고 있다시피 국회가 소추를 하면은 대통령이든 각 장관들을 소추하면은 바로 근한 정지가 됩니다. 이건 세계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근한 정지가 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난 다음에 근한 정지가 파면이 되긴 하지만 그 전에 대통령의 지위를 한쪽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소추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민주적 정당성의 권력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권력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왜 이게 우리가 수용을 했던가 87년 체제에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미 권력 균형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 정치의 과정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지금 끝난 거냐? 저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 개의 수레바퀴가 여전히 돌아가고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삐그러진 것이 그 금이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이 균열을 복원하는 방법은 결국은 그 원리를 유지시키고 작동시키는 국민의 이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복원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결국 오늘의 이런 행사가 국민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데 하나의 조그만 일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건국대학교 특임 교수를 3년 하고 지금은 이제 자유시장연구원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퓰리즘과 경제위기라고 그래서 라고 하는데 앞서 두 분이 아주 훌륭한 정치와 법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경제보다는 정치 시대다, 법률의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러나 경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걸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제 파퓰리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대체로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적 정치 운동을 간단히 파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뭐 파퓰리즘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를 올바르게 리더하기보다는 대중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대중들의 인기를 토대로 해서 정치 운동을 하는 걸 이제 파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박 교수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개개인들의 이익과 국가 전체 이익이 약간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개개인들의 이익이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휴가 때 시골에 갔더니 시골에 많은 친구들이 야 이거 이렇게 돈 줘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골 지금 우리는 이번에 지역 화폐가 약 13조 원 정도 나갔는데 적게는 이제 100만 원 정도 4인 가족의 경우에 그다음에 많게는 220만 원까지 나가는데 내가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제 220만 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거 괜찮은 거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일단 주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개인의 이익과 국가 전체 이익이 낫지 않는데 이런 경우의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돈을 준다고 하는 쪽에 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이게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설명 자체도 어렵고 왜 안 되느냐? 재정이 위험하다니까 재정이 뭐야 도대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자유우파 정당들은 인기가 없고 좌파 정당들은 인기가 많은 게 그거죠. 옛날에 제가 역사를 보니까 마오쩌둥이 전쟁 중에도 항상 등사기를 들고 다니면서 선전 삐라를 만들어서 뿌렸다고 그래요. 결국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이긴 거죠. 그만큼
좌파 정당들은 예나 지금이나 선전선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것이 바로 파퓰리즘입니다. 이 파퓰리즘은 이제 개인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파멸로 가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옛날에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5번째로 부유한 국가였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후안 페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후안 페론의 와이프가 에바 페론이에요. 이 에바 페론이 젊은 가수인데 약 한 30대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벌였죠. 비민들에게 무상무료, 무상제공 뭐 등등 다 하다가 그걸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멸망했는데 완전히 붕괴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에바 페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향수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심지어는 런던에서 그 뮤지컬을 상영했는데 에바 페론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몇 년간 상영을 했습니다. 이만큼 파퓰리즘의 폐해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페로니즘 때문에 그 후에 계속 다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심지어는 그런 에바 페론에 대한 노래도 있고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 최근 얘기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때 표본이 된 게 그리스죠. 근데 그리스는 그때 벌써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었는데 가장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그 파푸아뉴기니라는 수상이 지침 정책 운영 지침이 뭐냐?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라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다 보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정권은 계속 연장이 되는데 결국은 재정이 파탄나서 2011년에 재정위기가 왔습니다. 재정위기가 오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의 항구라든지 유명한 문화 유적까지 다 팔아서 그걸 갚아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리스 항구들은 많은 경우에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중국이 싸게 사들였죠. 그런 것이 이제 그때 이제 그리스뿐이 아니고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등이 남미 위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한 것이 이 위기의 시기가 1인당 소득이 3만에서 4만 달러 그 사이입니다. 그때 2011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 2만에서 3만 달러인데 지금은 올라가서 3만에서 4만 달러인데 그게 뭐냐면 그 정도면 굉장히 사회가 위험한데 요걸 넘어선 나라는 4만 달러 된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등인데 그 정도 되면은 웬만한 사람 사회에서 불만이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가 바로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된 지가 11년 됐는데 4만 달러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흔들리면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남유럽이나 남미처럼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아까 정치 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때고 이 시기를 넘어서야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번영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문제는 이 시기에 이제 파퓰리즘이 득세한다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는 어느 정도 부유했냐면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넘버1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는데 문제는 1999년에 마두로라는 사람, 마두로 차베스라는 사람이 이제 집권했는데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에 일단은 보통 좌파들이 하는 그 전략이 국유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유화하면서 석유 시추하는 외국 회사들 다 내쫓하다 보니까 석유가 시추가 제대로 안 돼요. 그게 이제 설비 같은 것도 마모가 되고 이래가지고 장비도 노후가 되고 해서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가 있어요. 차베스가 제일 먼저 한 게 사법 개혁이에요. 지금 한국도 사법 개혁을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사법 개혁을 해가지고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두 번째 한 게 언론 개혁이에요. 지금 우리도 언론 개혁한다고 해서 언론 개혁하면 지금 우리가 대충 언론 개혁 내용이 지금은 방송 상법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방송을 정부가 다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 전까지 우리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있었지만 그게 뭐냐면 KBS가 완전히 전국 언론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KBS 안 보고 심지어는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생겼는데 얼마 전에 저번 윤 대통령이 들어서서 제일 먼저 바꾼 게 KBS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을 새로 바꾸어서 KBS, MBC 등등 뭐 EBS 그다음에 심지어는 민영방송의 YTN 또 연합뉴스 이런 방송들의 사장을 선임하는데 선임위원회를 많이 15명 정도 만들었어요. 거기에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민간인들이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파는 별로 시민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일이 하는 거 보면 하지만 이거 뭐 정경모 하지만 정경모에 표현을 맞춰 실제 돈 내고 활동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좌파 시민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언론사 대표 선임위원회 선정위원회에 좌파 시민단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편성을 할 때 편성위원회에 언론사에 있는 노조가 참여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언론사는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한마디로 편성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언론이 이번에 방송산법위원회가 통과됐습니다. 통과돼서 이제 시행만 남았는데 시행이 되면은 우리나라 언론은 완전히 이제 볼 것도 없는 좌파 언론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꼭 옛날에 차별석 했던 거 똑같아요. 차별석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법개혁, 두 번째 한 것이 언론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그냥 이렇게 차별석 엄청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상교육 뭐 이런 등등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재정에 이제 국채를 발행해도 비례별로 국채를 사줄 수 없다 보니까 사준 데가 없다 보니까 돈을 발행합니다. 돈을 발행해가지고 심지어는 비례별로 인플레가 얼마나 올라갔냐면 2018년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8년이 제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때였는데 65,000%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 달에 5,000%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에 5,000%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월 초에 열심히 해가지고 월말에 월마다 물건을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돈을 워낙 많이 찍어냈으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베네수엘라 그 돈이 너무 많이 찍어내서 거리에서 돈이 막 흩날리고 빵을 사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한 3,000몇백만 되는데 300만 명 정도가 돈이 없으니까 걸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출해서 지금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더 문제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다시 또 돌아오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데서 전부 가족을 데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길거리 노숙자가 되어 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지경인데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차베스가 죽고 다음에 마두로가 또 집권을 했어요. 지금 26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26년째 집권해 국민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야, 정부에서 뭐 쿠폰을 줄 거야, 뭘 줄 거야, 전부 그러고 앉아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이제 고려대학교 후배 교수가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참담한 걸 방문을 했는데 그 유튜브를 제가 봤더니 그 이제 그 후배 교수가 워낙 그 힘들게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힘들게 사는 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니까 대답이 뭐냐면 정부에서 배급 쿠폰을 줄 거야.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철저하게 26년 동안 완전히 국민들이 이제 세뇌당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26년째 그런 정권을 해서 완전히 베네수엘라가 심각하게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결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파퓰리즘의 굉장히 큰 무서운 측면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나, 저번 문정부 들어서도 거의 문정부가 매년 문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번 편성했어요. 10번 편성하면서 200조 원 정도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다 보니까 그 국가 부채가 채무가 많이 늘어서 약 문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400조 원 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바로 또 이제 추경을 편성해서 그 추경을 30조 정도 편성했는데 13조를 돈을 뿌렸는데 실제로는 돈이 필요한 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하면서 가장 큰 계획가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그 자영업자들이 감내하기 힘든 정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사람을 거의 안 씁니다. 거의 그냥 간단한 키오스크 같은 거 쓰고 로봇 쓰고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청년들의 지금 일자리 없는 청년이 15세부터 29세까지가 약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지금 민생들이 난리인데 그걸 사실은 제
욕심 같았으면 현 정부 때 그걸 계획해야 되는데 그때 뭐 국회가 소수 다수당이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그걸 계획 못하고 지금 그렇게 넘어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들어서가지고 돈을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의 절반 정도는 월급만큼도 최저임금만큼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20만 원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생각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바로 이번에 주경을 편성하면서 부채국가 채무가 약 1,000조 원 정도 됐습니다. 이 1,000조 원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나라 GDP 대비 약 한 40%, 50% 가까운 건데 50% 되면 이게 국제적인 기준이 국가 채무가 40%가 넘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2011년 남미 재정위기 때 그때 비율이 40%가 다 넘었었거든요. 40에서 45, 한 50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실은 재정위기 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얘기하면 이제 전부 다 뭐냐면 누구다 뭐 이런 식이죠. 보수다 그러고 돈을 더 많이 그러도 국민들도 돈을 많이 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역시 자세한 나라는 달라요. 스위스가 1976년인가 2016년에 스위스는 1인당 스위스는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 정도 됩니다. 2배 한 3배쯤 되죠. 굉장히 높은데 1인당 380만 원을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해서 국민투표 붙였는데 77%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망한다. 해서 반대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래서 제가 추억 가서 얘기하면서 야 이걸 갖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무기명 투표를 했으면 국민들이 다 찬성할까 할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뭐 돈 먼저 주니까 받는 사람들은 뭐 일단 돈 받는 걸 좋아하고 결국 국가 재정이 이제 파탄나면서 큰 위기가 올 그런 가능성이 크다 싶어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전 문재인 대통령 공통적인 얘기가 야 한국은 말이지 60%밖에 50%밖에 안 되는데 뭘 걱정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지금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국가 채무고요. 미국이 말하는 국가 부채예요. 국가 채무는 뭐냐면 정부가 순수하게 국채를 발행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말하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말하는 국가 부채는 국채 뿐만 아니라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등등 좀 더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를 말해요. 그건 이제 IMF가 각 나라에다 공표를 했어요. 각 나라에다가 이런 기준으로 국가 부채를 추계하라 해가지고 IMF의 재정통계 매뉴얼이라고 있는데 그 재정통계 매뉴얼상을 하면 한국도 벌써 100%가 넘어요. 미국의 이번에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좀 무리한 정책을 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마치 문 정부가 똑같아요. 코로나를 핑계로 돈을 많이 써가지고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약 한 120%에 올라갔습니다. 한국도 국가 채무가 아니고 국가 부채 비율을 하면 한 120% 정도 되는데 국민들한테는 이제 국민들뿐이 아니라 대통령도 그걸 모르고 야 미국은 말이야 그렇게 100% 넘는데 우리는 그 뭐 50%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냐 돈 좀 쓰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국민들이 이 돈 푸는 파퓰리즘의 그 폐해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경제학자들이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정치학자처럼 경제학자도 한국에 한 1,000명이 넘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급적 정부가 뭐 하는 게 잘 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계속 이제 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법 개정 또 무슨 뭐랑 공수도 동도하면은 게다가 또 미국에 대한 관세 협정 때문에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한국에는 생산이 줄고 돈은 많이 불리고 그러면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채를 또 더 이상 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한국도 돈을 풀게 되겠죠. 베네수엘라처럼 돈을 풀면 그러면 이제 생산량은 적어지고 돈은 더 푸니까 그때 오는 인플레이션은 하이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되고 한 번 그런 하이프 인플레이션 상태가 되면은 국가는 거의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 파퓰리즘의 폐해는 결국은 마지막에 국가 붕괴를 간다는 거. 이것이 이제 남미나 유럽이나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굉장히 아시아에서 제일 자세한 나라예요.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1인당 소득이 높고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밖에 없어요.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니까 이제 그렇고 싱가포르 제외하면 한국이 일본보다도 소득이 높고요.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요 순간을 정말 못 견디고 넘어지면 정말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두 분은 배당 시간보다 더 짧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빨리 하려고 그래요. 네, 감사를 해야 할지 아쉽다고 해야 할지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토론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점 질문하시면 그때 또 풍부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시간을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로서는 마지막으로 박성현 대표께서 신냉전의 도전과 대외 전략 위기라는 주제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박성현 선생님은 그야말로 국제관계, 그 다음에 특히 한미 관계의 역사와 그 다음에 내부 사정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하시고 그 이론과 그다음에 실제상 그 사실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것까지도 베풀어서 정말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뇌 탈출이라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그 난해한 그 국제관계의 문제를 매우 쉽게 많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에게 그것을 전파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제가 특별히 이런 설명 소개 말씀을 특히 드리는 것은 고백하자면 제가 박성현 선생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개 커밍아웃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깐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같은 그 이야기를 전해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봤는데 역시 박성현 선생께서 미국의 내심, 트럼프의 내심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더라 하고 제발 만나거든 사진 좀 같이 찍어서 보내라. 오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심입니다. 괜히 하는 시간 때우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박성현 대표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보냅니다. 39쪽의 4번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좀 우울하잖아요. 나라가 망하냐, 뭐 이제 정신머리가 없는 것들 같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베이스에 우리가 좀 낙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한국이라는 땅, 한국인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지오폴리틱스, 그러니까 저는 지정학인데 저는 앞에 군사를 꼭 붙여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군사 지정학 게임 플레이어입니다. 여기가 이거는 대륙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그 게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존뿐 아니라 그게 뭐 언어, 문자, 풍습, 주거, 의복, 음식 이런 문화의 풀세트를 발전을 시켜왔거든요. 심지어는 조선 후기에 굉장히 성리학 이거조차도 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무지막지한 중화 제국이 등장을 하니까 전 국민을 어떤 교조적인 그런 신앙 체계, 굉장히 종교화된 유학이에요. 조선 후기 성리학은. 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문난적으로 지키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전 국민을 교조화된 그런 일종의 신앙 체계 속에서 상시적인 집성촌 위주의 저항 공동체, 그러니까 인민전쟁, 저항전쟁 기지화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현대문명이 닥쳤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정척사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저희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군사지정학적 게임을 뛰는 그 속에서 자기 생존을 찾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냉전 체제의 등장을 활용해서 자유민주주의 남한 대한민국을 수립을 한 거거든요. 냉전 체제로의 이행을 보통 46년 2월로 봅니다. 우남 이승만의 정읍선언이 46년 6월입니다. 우남이 당연히 미국에 촉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미국이 냉전으로 가면 우리가 이 찬스를 노리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미국의 월남전 개입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경제 개발의 주춧돌을 세웠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중국 욕 많이 하고 저는 반중이지만 이 중국 사람 하이퍼 글로벌리즘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경제를 고도화시켰어요. 중국 사람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시대. 물론 그 덕에 그 와중에 우리 정신은 완전 망가졌지만 우리는 이 군사지정학 이 게임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운명이 갈리는 나라인데 한국의 관성과 지금의 세계 정세로 보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달리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한국 시스템을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망간에는 자해소동을 할 수 있어도 이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체제라든지 이런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 그리고 오 교수님께서 죄송하지만 시스템을 망가내는 것, 또 이 교수님이 말씀드린 사법이나 이런 언론을 건드리는 것, 이런 시스템 망가뜨리는 거는 바보가 아니면 그 망가짐에 의해서 손해보는 집단이 반발해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좀 낙관하는 편이에요. 터무니없이. 네, 터무니없이. 안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야죠. 네. 자, 이제 다시 이제 34페이지로 들어가서 얼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신냉전의 도전과 대외전략 위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효의 배승기 신론소에 보면은 제일 처음이 석제명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왜 이 모양이냐, 제목을 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흉내를 내서 신냉전이라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제목에 대해서 먼저 시비를 좀 밝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냉전은 냉전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너무 시간이 지나서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이 냉전의 본질은 뭐였냐면 벽을 쌓아 가두는 겁니다. 컨테인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컨테인먼트라는 게 상자박 속에 가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어요. 소련이 주도하는 경제권 코메콘, 그게 제2세계입니다. 그리고 나트, 서방, 미국이 주도하는 게 제1세계입니다.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제3세계입니다. 우린 제3세계라는 단어는 지금도 쓰지만 제1세계와 제2세계가 그거였었어. 그건 가물가물하잖아요. 이게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너랑 상종하지도 교류하지도 않는다. 네 꼽은 위성국가대로 네 맘대로 개겨라. 우리는 상종 안 할게. 뭐 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네가 군사적으로 날뛰면 죽여버릴 거야. 그게 냉전이야. 그러니까 일단 상종과 교류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없냐면은요, 다시 조금 이따 다른 데서 얘기가 나오지만, 칩을, 그러니까 이 저성능 칩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군사용 쪽으로 특히 80년대 이때가 되면, 이 PC는 이제 막 시작 활동 말동 하지만, 저성능 칩을 수입을 못하니까,
저 코메콘 블락 중에 그래도 서방과 거래가 있는 데가 불가리아예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칩을 들여다가 복사를 해서 복제를 해요. 근데 소피아가 우리 복제 잘했어요를 보여주려고 칩 그 껍데기에 모토로라까지 복제를 해요. 인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아무 거래가 없죠. 양쪽이 다. 여기 지금 35페이지에 큰 제가 5탈자인데 여기 보면 바로 여기 언뜻 보면 신냉전은 냉전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는 신냉전은 냉전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거꾸로 잘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글을 보시면은 냉전은 전부 제한되어 있는데 신냉전 지금은 다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냉전 맞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다른 옆에 옷 젖는다고 혹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칼질하는 게 더 무섭다고 이게 이렇게 다 풀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조여오죠. 소통 교류 일반 다 돼 있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요구하는 건 너희 만리 방화벽 내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다 할 수 있게 그거 요구하고 있거든요. 무역도 똑같죠. 아 우리랑 너희 무역 계속해. 근데 너희 관세는 좀 많이 내야겠다. 그리고 너희가 우회하는 것도 관세 많이 내야겠다. 투자금융. 그러니까 너희 좀 이상하게 지금 상장돼 있어. 중국계 기업들은 껍데기를 상장해놨잖아요. 본체가 상장이 안 되잖아요. 아시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게 한 달이 걷는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돼 있어요. 그거 다시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그 중국계 기업에 대해서 미국의 회계 원칙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감사, 듀디리전스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 첨단 분야에 대해서 그건 그 미국이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 기술 부품 장치 장비의 첨단 분야 스톱하는 거. 이걸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거를 좁은 마당 높은 장벽이라고 했죠. 예, 그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그건 뭐 지금은 뭐 그런 건 확실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력 포위 압박인데 이게 또 황당한 게 이게 그 군사는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거대 고용주가 누구냐면 국방부입니다. 300만 명입니다. 군인과 군속 다 합치면. 너무 시스템이 크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있으면 이걸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군사체계에 반영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탑앤고 방식이 돼요. 쭉 한 10년, 20년 축적됐다가 한꺼번에 대비해서 왕창 바꾸고 또 축적됐다 대비해서 왕창 바꾸고 시진핑이 중국군 현대화라 그래갖고 2010년대 미군을 전제로 하고 따라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군은 딴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좀 꼬여있죠. 동맹 진영 관련인데 이거가 이제 군기를 많이 잡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관세까지, 무역협정까지 내서. 그래서 저는 냉전의 본질을 격사 가두기, 컨테인먼트를 보지 말자. 냉전의 본질을 체제 경쟁, 그러니까 체제 대결로 보자. 그러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냉전이다. 그래서 신냉전도 냉전이다. 그래서 저는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결판 내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격화되고 있잖아요. 이 군사학에서 디시전 메이킹이라 그러면 이제 승부 내기죠. 결판 내기. 왜 하필 지금이냐 이거지. 동구와 소련이 1980년대 결판이 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레이건이라는 걸출한 리더십이 등장했다는 것도 있지만 결판을 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 경제와 기술 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석유화학은 소련이 따라왔을 것 같은데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연세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80년대 초에 모스크바에 잘 나가는 여성의 로망은 미국제 나일론 스타킹입니다. 미국제 나일론 스타킹이에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없는 거죠. 석유화학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플라스틱 압출 없어, 플라스틱 성형 없어,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보는 모든 물건은 금속이거나 나무거나 가죽이라는 소리 아니야. 제가 석유화학을 안 쓰면 지금 여기 빨가벗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안경알도 없다고, 플라스틱이니까.
그러니까 정보기술도 마찬가지예요. 1980년대면 이미 광통신이 그러니까 사용자 광통신 말고 통신사업자 간선, 그걸 트렁크라인이라는 거기 광통신이 일반화돼가지고 89년에 AT&T, 미국의 AT&T가 그걸 표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기술 격차에 의해서 이게 이제 교환과 분업이 달라지. 분업이 달라. 직업의 수가 많아요. 지금 직업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요. 이 마크시스트 경제학은요, 소련은 제가 말하지만 이건 진짜 신도입니다, 소련은. 중국은 진짜 신도가 아니에요. 거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에요. 소련은 진짜 신도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망할 때까지 아인슈타인 이런 이론 얘기하면은 탄압했어요. 떠들면, 원자폭탄을 만들면서. 왜 그러냐면, 시공간이 왜곡되고 짜부러지고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은 막시즘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반영론과, 그러니까 객관적 세계의 확실성이라는 것과 충돌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신도라고,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교환과 시장이, 교환과 분업이 제한이 되니까 이놈들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냐면, 웃지 마세요. 착취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본가만 착취합니다. 기업가만. 그러면은 여기 교수님들은 월급 많이 받아가시잖아요. 이제 요새는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사회적으로 막 이제 잘 나간 회계사, 변호사, 뭐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럼 이 사람들은 착취자가 아니야. 근데 노동자는 아니. 얘들은 뭐야? 강탈자, 라버, 전문 경영인. 그건 다 라버리야. 지식노동은 전부 강탈이에요. 막시스트 경제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이런 관점을 가진 애들이니까 경제가 돌아가겠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쿠바 같은 데랑 설탕값 높게 계산해서 물물 교환해주면서, 무역하면서 원조해준 거 아니에요? 북한이랑도 그렇게 해서. 그게 논리가 말이 되는 게, 거기 노동자가 몇 시간 일했는데 우리 노동자가 몇 시간 일했으므로 이게 노동시간 투입량에 의해서 이 비율로 교환된다,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쌓여갖고 80년대쯤 되니까 이제 서방에 비벼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국력 자체가 이미. 그래 거기서 레이간 딱 등장하니까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일 벌어졌냐?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은 사회 초상류층, 사회의 초상류 엘리트층이, 저는 뭐 딥스테이트 이런 얘기는 잘 아세요. 또 그걸 월가에만 국한됐다라고도 보질 않아요. 아무튼 그런 쪽이 이 자유공화국, 주권국가 이런 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다 뭐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흔드는 세상이 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해체주의, 좌파 해체주의랑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을 때요, 지금 이재명의 뒷배들이 무지하게 춥습니다. 얘들 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베껴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의 교과서는 중국 쪽에 있거나 유럽이나 미국에 있어요. 용어들이 다 거기서 베껴오는 거예요, 얘들. 90년대에요. 한 5년 동안 우리나라 5년인가 7년 동안 그때 따져봤는데 책 제목과 부제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뀐 책이 1,500권이 출간돼요, 우리나라에서. 해체주의 아니에요, 해체주의. 좌파 해체주의.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베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들으면 유식한 것 같지. 베꼈으니까. 하다못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그 단어도 1970년대 미국 좌파 용어예요. 워터게이트 터지기 전부터 닉슨 때려잡으려고 좌파가 만든 용어라고요. 임피리얼 프레지던시. 엄청 베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쟤들이 굉장히 뭐 개념 있고 굉장히 멋있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어디서 뵙겠지? 그걸 들으시면 돼요. 제가 오 박사님한테 일단 물어볼까요? 국가 채무는 영어로 뭐고 국가 부채는 영어로 뭡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요. 국가 채무는
government liability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IMF를 비롯해서 OECD 16개국, 27개국이죠. 중에서 한국만 안 쓰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국가 부채를 씁니다. 그게 government debt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데 한국만 국가 라이abili티를 쓰면서 한국 아주 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문제가 생각.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요. 지금도 아무도. 이게 우리 오 박사님은 IMF라는 원전을 딱 얘기하시면서 하시잖아. 여기 좌빨 애들은요 다 베끼면서 자기들이 만든 용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제 빨리 해야 돼. 근데 이제 공산권 붕괴 이후에 이제 중국사랑 이제 하이퍼글로벌리즘이 쭉 가다가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2018년부터 뒤집어지고 2017년 미국의 국가안보보고서부터 뒤집는 것이 시작이 된 건데 왜 뒤집어졌냐?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 한 5가지를 봐요. 우선 첫째는 이 현대문명이 임계치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특이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시간 남죠. 5분 더. 아니요, 한 10분 더 하십시오. 저기 우리가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를 문자로 구별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80억 명과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통신을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고, 뭐 페이스북에서 만나고, 트위터에서 만나고, 엑스닷컴에서 만나고 다 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만나고. 그럼 이 혁명이 문자의 발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혁명, 훨씬 더 파워풀한 혁명 아닐까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차베스가 방송법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난해져서 스마트폰이 고급에 안 보급됐어. 한국과 같이 100만 원대 스마트폰을 얼라들까지 다 차고 있는 데서 방송을 국가가 장악해? 재밌는 경우가 나왔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문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떤 AI라든지 이런 어떤 현대 문명이 특이점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문명이 펼쳐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특이점 통과가 미국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요. 미국이. 세 번째는 뭐냐? 미국이 2015년경에 셰일 혁명을 완성시키면서 에너지 로또를 맞았어요. 셰일 혁명이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스마트하게 뽑아요. 그래서 뭐 혹자의 말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사우디의 원유 생산 코스트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미국의 셰일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중동 바로 정돈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조만간에 우크라, 유럽, 러시아 쪽 바로 정돈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면 미국은 중국에 초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신냉전이 이게 결판 내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간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원래 이게 유전자가 내장돼 있었는데 유전자가 내장돼 있으니까 야 유전자 감춰라고 등소평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도광양에 본색을 감춰라. 그러니까 그 내장돼 있었는데 시진핑이가 이제 너무 불어내갖고 못할 짓 많이 해놔서 이제 했는데 맨 마지막 바보 같은 짓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지원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이 반쪽으로 확 돌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냉전에 그러면 최종 상태가 뭐야? 이게 미국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엄청 논쟁합니다. 신냉전의 최종 목표, 이걸 엔드게임이라고 그러고, 이 논쟁은 엔드게임 디베이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입장을 지지하냐면, 엔드게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냉전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 해체다, 혹은 중국을 여러 나라로 쪼갠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고 목표로 삼을 필요도 없다. 미국과 한국은 서방 국가입니다. 서방 선진국인데 이거 제 얘기 아니라 한국에 엊그저께 와 있을 거예요. 스티브 커킨 세계적 학자.
그러니까 서방이라는 건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제도적 개념입니다. 한국은 서방 선진국인데 미국과 서방은 자기에게 필요한 일을 해나가면 된다. 자기가 해야 될 일. 중국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거나 적응 못해서 중국 부산닥에 죽어 자빠지거나 그건 중국 비즈니스다. 아마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백악관의 국가안보 수석 후보자가 알렉스 웡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끝나갑니다.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군사지정학적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게임을 잘 풀어와서 지금 번영을 이룬 나라예요. 이재명이가 어떤 상태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여객기를 하이제킹 했어. 문재인은 하이제킹도 어설프게 한 상태에서 나 이거 몰고 베이징으로 갈 거야 라고 미국을 협박했다고요. 아니 러시아 PNG 쓰겠다. 서해 건너서 저기 파워그리드 전력망 같이 공유하니까 베이징으로 가겠다는 소리 아닌가? 내겐 그렇게 들리는데. 종전 그 평양 때려잡고 북한을 중국 지경 식민지로 바치자라는 소리인데 저는 종전 선언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친북으로 분류돼 있어도 저 사람은 거의 중국 간첩이야. 저 평양 간첩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 체제는 그 아슬아슬한 긴장에 기생하는 체제예요. 근데 종전이 돼버리면 북이 정상국가가 돼. 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국제사회가 개입을 못해. 중국이 공작을 해서 북을 지정식민지로 만들어도 아무도 개입 못해요. 북에서 급변사태 벌어져도. 자,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하이제킹은 문재인보다 확실하게 했어요. 했는데 갈 수가 없어. 갈 데가 없는 거야. 베이징 공항 폐쇄야. 그럼 어디로 가냐고 도대체.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은 이 공허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공산당은요. 소련 공산당은 저건 진짜 신도였습니다. 신앙인들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고양이를 모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그러니까 얘들은 신앙이 없어. 정치 철학 신앙 없어.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권력이 유지되면 좋아. 그거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어. 이런 거고 그것을 국민들한테는 중국 인민들한테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아닥하고 샷다마우스하고 공산당한테 복종하면 나날이 생활이 윤택해집니다라는 중국 특색 사회계약으로 그걸 땜빵을 한 거예요. 그게 중국 특색 사회계약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더 안 먹히는 사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특색 사회계약도 없어.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처럼 100년 치욕으로 politi할 수도 없어. 그래서 정치 철학 내지 정치 철학 대체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군사지정학적 선택, 대외 전략, 군사지정학적 선택을 할 게 없어. 그냥 없어요. 뭘 선택한다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음을 비우면 대우리 트일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중국에게 기댈 수 없다. 중국 자체가 쪼그라들어서 담양하는 집구석인데 어떻게 기대냐. 그 주사파 종북이 북한이 쪼그라들면서 자유로워지듯이 이제야말로 우리가 베이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왔다. 이제 마음 비우고 우리가 안미 경주하자. 우리가 안미 경계하자. 이러면은 대박이 터져요, 저 사람이. 그런데 그건 정치적 자살이죠. 정치는 차별하니까. 그 고지를 누가 잡고 있냐? 바보 같은 국힘이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잡고 있어요. 우리가 안미 경매 아닙니까? 네. 박쥐 안미 경주고 저 건너편에 조선일보 꼽으면 국힘이 잡고 있는 거고. 쟤들은 저기 뭐야
안중경조하다가 지금은 갈 데가 없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와서 안미경한다면 우리한테 귀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다 위치 세계수 해봐야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힘이나 이제 한국의 제도권 정치의 문제가 뭐냐면요. 한 칸씩 조선일보보다 더 조선일보스러워져 가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조선일보 김대중 씨보다 더 김대중 씨스러워져서 이제 이대중으로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이재명이. 그러면 국힘은 이재명과 어떻게 더불당과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그걸 이제 우리 같이 점잖은 사람들은 차별화라 그러지만 그 저기 누구지? 그 저기 칼 슈미츠. 칼 슈미츠 그 나치 시대 때 독일 정치 철학자예요. 그 사람은 정치라는 것은 적과 아를 구분짓는 전선을 긋는 것이 정치의 알파의 오메가다. 적을 어떻게 정하냐, 우리를 어떻게 정하냐가 정치의 알파의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 슈미츠 나치 정치 철학자라고 욕을 아무리 인용해도 걔들이 못합니다. 왜냐? 걔들을 띄운 게 좌파야. 그래서 우리 마음 놓고 칼 슈미츠 인용해도 돼요. 다시 말하자면 국힘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이가 안위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조선일보 김대중 흉내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힘이 어떻게 이재명과 더불당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어떻게 전선을 긋거냐, 전선 실종 상태.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외 정책 실종 상태고요. 국힘은 전선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신 차려 있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 같아요. 일단 뭐 새가 되달안 되던 우리가 안리경리 고지를 차지하고 앉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 고지를 못 뛰어오르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편파적으로 제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걸 그 온라인으로만 화상으로만 제가 그 뵙고 공부를 하다가 이게 그 신물이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거를 도저히 제가 들 수가 없었어요. 흥미진진하게 정말 그 공부가 많이 되도록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딱 그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이 방송은 아마 저도 그랬는데 특히 우리 박성현 대표님 그 말씀 부분은 어떤 이들은 두 번, 세 번 연달아 보고 들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박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이거요. 제가 두 번, 세 번 연달아 듣고 받아 적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건 밝혀야 되겠다. 전 국민들 앞에. 대학 교수가 엄청나게 공급 많이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수 되려면은 적어도 박사 학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12년 정규교육 대학 4년까지 그 다음에 석사 2년 박사 4년 내지 5년 그러면은 6년 내지 7년이 더해집니다. 16년 더하기 6, 7년 하면 뭐 20몇 년 하는데요. 요즘 조교수 발령받았을 때 웬만한 서울시대의 대학의 연봉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소속의 한 50세 된 이른바 자칭 위대한 노동자, 좌파, 진보파 노동자 연봉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2분의 1 정도를 받습니다. 조교수가. 사실은 먹고 살기가 그다지 쉽지 않고 그이들 중에서 15만 원 받는 거를 굉장히 다행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답니다. 고소득자에 속하는 강탈자 내지 착취자 그룹에 뭔가 이거 그렇습니다. 정신노동하고 육체노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3시간 5분도 안 쉬고 한번 평균 150분 이야기하는데 150분간 서 있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데 그 얼마나 고되겠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제1부 주제 발표는 끝내고 10분간 쉬었다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네 분,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이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고 정말 살아있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전해주셨습니다. 박수로 1부 끝내겠습니다.